알리바바가 항저우에 자리를 잡고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항저우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제일 큰 인상을 받은 건 거기 대학이었어요. 스타트업의 냄새가 굉장히 진하고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주인공이 돼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너무나 뜨겁고 활기차다. 그걸 보고 일종의 쇼크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30분. 스타트업이 나와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소개를 합니다. 딱 끝나고 나면 사회자가 묻습니다. 얼마 투자? 17개 기업이 딱 보내면서 합계 땡! 입이 딱 부러졌어요. 내가 투자를 받으면 여기 와서 투자를 받지 죽어도 한국에서 투자 안 받는다. 이번에는 중국의 스타트업 창업 열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최근 이철 박사님이 저장성 항저우에 과학기술 견학을 다녀오셨대요.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킨 딥시크 본사가 있는 곳인데 이번에 항저우 탐방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박사님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틀에 너무 갇혀 산다. 지금 영상을 찍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셔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좀 틀을 깨자. 저희가 이번에 방송 틀을 좀 바꿔서 자연스럽게 좀 대화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다녀오신 항저우, 제가 2008년 봄에 갔을 때는 항저우가 그냥 중국의 일반적인 지방의 작은 도시 같았거든요. 베이징 특파원 하던 2020년 알리바바 11.11 축제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홍콩, 싱가포르에 비견될 아주 큰 도시로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상전벽해라는 게 이제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이번에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우리나라 관공서의 높은 분들이 항저우를 방문하시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 따라가면은 평소에는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분당이 있다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그 수항이, 호주 항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날씨 좋고 물산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고, 중국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정부 권력 쪽에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 민간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곳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가 항저우에 자리를 잡고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알리바바의 딸이 붙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기업들과 사람들이 많이 항저우로 들어오면서 항저우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제일 큰 인상을 받은 건 거기 대학이었어요. 베이징에 가면 우리 모두 잘 아는 중국의 유명 대학들이 있습니다. 북경대학도 있고 청와대학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의 이름을 듣고 있으면 이건 중국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최첨단을 하는 프로젝트지만 관공서 냄새가 나는 것을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저장대학에 가보니까, 참고로 저장대학은 그 중국 내 대학 랭킹 5위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대학 랭킹 안에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보고 제가 느낀 거는 여기는 관공서 냄새가 거의 안 난다. 정부 냄새도 별로 안 난다. 민간 냄새가 많이 난다. 스타트업의 냄새가 굉장히 진하고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그들이 주인공이 돼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너무나 뜨겁고 활기차다. 그걸 보고 제가 일종의 그 쇼크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또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KBS에서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이제 호평을 얻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 대부분이요, 중국의 과학기술이 이미 지금 한국을 넘어섰고, 또 우리가 지금 30년 가까이 의대에 열광하는 동안에도 중국에서 이제 묵묵히 이공계 육성에 힘을 기울인 결과 지금 결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그런 창업 열기, 과학기술 육성 열기, 중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입각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과학과 공학, 이공계 출신이 많고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요. 물질에 기반한 사고.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면 마치 인문계에서 정치학과에서 토론할 것 같지만 거기 들어가는 이론적 배경은 다 물리학, 화학, 공학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시스템 공학도 공산주의 이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의 공무원, 정부 사람들은 이공계 마인드에 이공계 사람이 많다. 또 하나는 공부를 해서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져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중국은 공대를 나와서 벤처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결과인 거죠. 중국이 우리만큼 의대 열풍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란 직업이 우리만큼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은 중국을 갈 때 보통 큰 도시에 머물죠. 그럼 그런 큰 도시
도시에 가서 잘 나가는 의사들을 만나면 한국의 의사들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도시나 농촌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리어커 끌고 가는 사람하고 의사하고 외견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한국은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지위나 소득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그 중국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저장성 당서기 시절에 언급했다는 게 팝콘 이론인데 예. 정부의 역할은 이제 팝콘 튀기는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옥수수알을 넣고 큰 통을 준비한 다음에 열을 가해서 튀기기만 하면 된다. 굳이 특정 옥수수알에 너는 이거 내라, 너는 저거 내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팝콘으로 성장해서 나간다.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저장성만의 특색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특파원 시절에 보면 베이징이나 이런 데들도 특정 기업한테 넌 이걸 해라 지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동쪽으로 가고 싶은 스타트업이 왔는데 너 서쪽으로 가라 이럴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투자를 해주는 자본들이 요즘은 바이오야. 그럼 바이오에만 투자를 하고 바이오 아닌 데는 돈이 안 가잖아요. 그럼 그게 현실적으로는 스타트업들 보고 어디로 가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이오를 안 하는 스타트업은 음지에 살면서 양지를 지향해야 되고 바이오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리창 총리가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생각해보지 못한 길을 노력하고 트라이해보는 이것이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기성세대의 눈으로 앞으로는 AI에 뭐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스타트업은 투자를 하고 또는 밀어주고 그런 쪽이 아닌 데서 오면 관심이 없어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창 총리가 방향성? 우리 그럼 모른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어떤 종류의 스타트업이든 오라 우리의 품으로 팝콘 튀기는 커다란 냄비 안으로.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이들이 뜨거워질 수 있게 열을 가해주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요. 거기에 기름을 쳐주는 거고요. 그게 뭐 자금을 넣는 거겠죠. 스타트업들이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될 놈부터 팝콘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항저우 바로 옆에 상하이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같거든요. 그 정도면 상하이 창업 생태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상하이 자본 쪽에 조금 더 가까이 가거나 이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그 지방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나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러면 창업을 어디 가서 하냐면 베이징이나 말씀하신 상하이나 전전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하는 건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많이 받고 자금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항저우는 고급 인력의 80% 정도가 항저우에 남아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특정 대기업들에 집중되지 않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흩어져서 산재된다는 거고요. 인재들이.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산재되고 그리고 업종으로도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전 업종 스타트업으로 몇 사람 안 되는 데든 상관없이 골고루 퍼져나갔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서울 테헤란로 조금 넓혀서 뭐 서울 이외의 지역에 회사를 차리면 거의 투자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항저우는 어떻게 해서 80%나 되는 그 창업자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번에 가서 보고 그 알 것만 같았어요. 항저우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이징만큼은 안 돼도 항저우에도 그에 준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항저우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이 서열 문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은연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베이징을 가면 베이징 대학 청와대학 나온 애들이 다 A급으로 딱 자리 잡고 그만 못한 대학에서 오면 그 B급, C급, D급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항저우에는 그런 문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어요. 이번에 그 저장대학에 가서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 이 저장대학이 학부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회사를 차릴 수 있게 이게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하면 당연히 대학 관계자들이 나와서 뭔가 설명을 해주지 않겠어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견학을 왔다. 대학 관계자나 교수님들이 다 주도하죠. 저장대학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걸 설명한 건 학생들이에요. 자기 제품이나 기술을 설명하는 것도 학생이 하고 교수들이 한편으로 다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나서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주역은 학생이라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대학의 주인은 교수다. 학생들은 4년 있다 나갈 건데 무슨 주인 타령이냐. 딱 그 분위기와 정반대 느낌인데 박사님이 다녀오신 저장대학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저장대는 딥시크
창업자인 그 랑원평의 이제 모교이기도 한데 중국의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창업하는 대학을 내걸고 지금 계속 이제 혁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저장대 학생이라고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장대학은 중국의 스탠포드가 되겠다. 기치를 내걸은 게 벌써 20년 전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학부생이 스타트업을 하겠다 그러면 누구나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손만 들면 일단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을 쓸 수 있게도 해주고,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나 도와줘요. 말하자면 지도교수가 되는 거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금 지원도 하고요. 자금 지원은 학교에서. 학교 펀드가. 학교 펀드로는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스타트업을 하면 자금을 얻어내는 것도 스타트업이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돈을 얻고 설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자금을 얻는 난이도가 중국하고 한국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저희 두 사람이 스타트업을 만든다고 하면 백문백답 정도를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만, 그들의 구미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만, 또 우리는 평생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대답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난이도도 낮아요. 저장대에서 만난 학생 중에 하나는 동아리를 했는데 관측. 지금 이 시간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노출 시간을 알아야만 그걸 찍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디지털 카메라와 망원경 연결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해서 찍겠다고 해주면 정확한 방향으로 돌아가서 가리키고, 기계가 스스로 이 천체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노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기존 상품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망원경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디바이스가 가격이 2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같이 별을 보러 다니던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천체 관측하는 그 모임에 갔다가 내가 뭐 요런 아이디어가 이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2억 원을 투자해줘서 그걸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류의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우리는 스타트업에 투자 한번 받으려면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수없이 만들고 수없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수없이 찾아다니고, 근데 중국은 그게 달라요.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몇 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스타트업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스타트업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경매하듯이, 자, 내 아이디어는 이거고 당신의 투자 조건은 뭐요? 잠재 투자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옆에서 나는 10억 해주고 30%만 주라, 5억 해주고 지분은 50% 주라. 가불관계가 바뀐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 그리고 이제 나가고.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투자 받고 싶은 놈은 많고 돈을 가진 놈은 작다. 근데 중국은 자본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럴듯한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저우 일대는 창업이 굉장히 발달한 데라 돈 많은 사장님들이 많은 데예요. 거기에 저장대학은 중국 5위의 굴지의 대학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알리바바가 거기 있어가지고 이러한 그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눈을 일찍 떴어요. 그러면 창업 실패했을 경우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기자 생활 초년병 때만 해도 스타트업 투자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세워라 이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상장하는 게 그게 아주 큰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승인을 내줘요. 그래서 상장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베이징 중간촌에 있는 업체 중에 17개 기업이 한 번에 상장이 됐대요. 이 17개 기업의 창업주들이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깐부합시다, 뜻을 같이 하는 걸 해봅시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니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17겹체가 돈을 모아서. 제가 그 빌딩을 가봤어요. 그 중에 2개 층을 자기들이 클럽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상장해서 돈도 좀 자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후진들을 좀 키우자. 좋네요. 벤처 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투자 대상이 중국 스타트업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도 한답니다. 그날 한국 팀이 2팀이 있다고 통역 좀 해달라는 거예요. 큰 테이블이 있고 17개 기업 대표가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스타트업이 나와서 시간은 30분 자기 비즈니스 아이템을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가 딱 끝나고 나면 사회자가 묻습니다. 1번 얼마 투자? 5억. 2번
난 안 해. 17개 기업이 딱 돌아오면서 합계 땡. 그 다음 스타트업 30분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입이 딱 부러졌어요. 내가 투자를 받으면 여기 와서 투자를 받지 죽어도 한국에서 투자 안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옵저버들이 쭉 와 있어요. 옵저버들이. 투자 부티크들이에요. 투자 부티크는 뭔가요? 그러니까 무슨 벤처, 무슨 캐피탈처럼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적은 거예요. 근데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기업이 예를 들어 자기는 투자받는 목표가 20억인데 18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티크가 가지고 2억 제가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삭줍기 같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장대 학부생이 천체 망원경 예.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었다. 네. 또 어떤 학부생은 MRI 모니터링 장치를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만들어 지금 뭐 팔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딥시크 생각이 나거든요. 결핍에서 이제 나오는 창의성이라고 네. 할까? 챗 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이제 그거에 근접한 성능을 네.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내는 건데 압도적인 가성비로 무장한 제품들을 만드는 중국 창업 생태계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위 가성비라는 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골수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 학부생이라고 얘기하지만 학부생이 하니까 아마추어적일 것이다 라는 게 중국에서는 잘 성립 안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만든 것도 뭐냐면 강력한 그 전자기력을 형성을 해서 찍는 거니까 금속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사람 몸에는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 안에도 철분이 있어요. 이게 사람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하는 장치가 MRI 설비 옆에 박스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박스를 10분의 1 가격으로 근데 뭐 모든 기능을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목시계처럼 찰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물어본 거는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의과대학에 가면 MRI들이 있어요. 학부 학생이 와가지고 과장님 제가 이런 기계 만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밀려오는 환자에 지쳐있는 학과장에서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럴 것 같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저장대학에서는 그래? 저장대학 학생이야? 스타트업이야? 그래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아주 전면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테스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브란스 의대 교수님들이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라고 정부나 승인기관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승인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린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개발해온 제품을 진지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보완해주고 조언을 해주겠느냐 그걸 우리 사회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중국 사회는 지금 하고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하는 말을 듣고 있던 과학기술계 전문가께서 너 그거 하다가 투자한 돈 다 말아먹고 그러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때는 어떡할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존적인 질문이네. 그 학생이 저는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 실패로 인해서 원래 뜻을 꺾게 되거나 열정이 사라질 것이 걱정이 될 뿐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서 방향을 바꾸든 제품을 바꾸든 계속해 나갈 겁니다 라고 이 학부생이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동료들이죠 있으면서 막 이렇게 그 도전 정신은 정말 놀랍네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해볼 때가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정부 부처 출입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제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제도들도 많거든요. 스타트업 창업가라는 게 아예 직업군으로 있어요. 옛날 고시생들처럼. 실제로 스타트업으로 성과를 내든 안 내든 그냥 정부 지원만으로도 계속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걸출한 유니콘들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나오기가 어려운 우리가 그 산업 구조이고 문화 구조죠. 저도 이스라엘 회사에서 일을 해봐서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벤처 투자 구조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에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쓰는 걸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발전소가 여러 개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가면 유럽 지역을 자기 지역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고 이들이 이 손목을 붙잡고 고객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럽 지역에 많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벤처 투자자는 그런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투자를 하고
해당 영역의 벤처 스타트업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두세 군데를 더 합니다. 영국에서 이것도 했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이걸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자리를 잡고 있는 투자가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여기서 큰 전략적 결정을 해요. 이스라엘 회사로 남아있을 것인가? 미국 회사로 변신할 것인가? 그래서 상당수 기업들이 미국 회사로 변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탑10 회사를 보면요. 그 중에 8개 정도가 거의 다 이스라엘 회사예요. 사람들이 미국 회사라고 생각하죠. 성장 과정은 이스라엘 본토의 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한두 군데 납품하는 데 성공하면 대기업의 협력사가 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벤처의 꿈은 끝나는 거죠. 중국에서 벤처를 해서 성공을 하면 중국 14억 인구, 전 세계 GDP의 30% 가까이 제조업의 35% 시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벤처를 해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유럽을 거쳐 미국에 가서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창업자들도 꿈은 원대하겠죠. 글로벌로 가고 싶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투자 받는데 연연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기술 압박하고 인력 빼가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먼저 미국 오더 받아가지고 오면요. 대기업들 함부로 못합니다.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자금을 직접 수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에게 신청을 해야죠. 투자를 해달라는 리퀘스트를 미국에도 보내고 이스라엘에도 보내고 한국 자본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공계 기피 현상인데 하루 이틀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기업에 엔지니어나 기술자로 들어가면 말로는 뭐 치킨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조적인 얘기도 많고 그거 피해서 중국 회사에 이직하면 매국노다. 뭐 이런 식의 또 비아냥도 있고 하니까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창업을 해라. 이공계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지금 의대 좋다고 다들 의대 가면 그 사람들 나와서 의사 될 때 그때는 의사가 많아서 의사들 가치가 폭락을 할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갑니까? 꼭 여기서 창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하고 홍콩 가서 하고 일본 가서 하고 미국 가서 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가서 창업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 수준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글로벌 기술과 글로벌 마켓을 손에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리스크가 크겠죠. 근데 저는 리스크가 한국 땅에서 스타트업에서 성공한 그 리스크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와 실력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환경이 좋은 풍토에 가서 하시는 그런 것이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쟁력, 창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 청년들이든 창업을 꿈꾸는 사람은 많고 또 실행에 옮길 정도의 실행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국 청년들보다 우월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대학을 다녔다면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 더 노력해야죠. 10년쯤 전부터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 엔지니어들을 입도선매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흡수해서 선도 기업과의 격차를 이제 빠르게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재들을 모아서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중국의 행보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인재 유출을 좀 막을 묘안이 좀 있을까요? 지금처럼 하면 없죠.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좋은 잡이 있고 회사에서 잘 대우해 주는데 갑자기 난 중국 갈래 이럴 리가 없잖아요. 본인도 중국부터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물 좋은 데 가서 고액 연봉 받고 살고 싶지 누가 중국 가서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고 싶겠어요. 회사에서 나를 잘랐는데 치킨집을 할까 하고 골목을 가봤더니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가야죠.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왜 꼭 나쁩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35%를 하는데 중국 회사의 납품길 어떻게 뚫을 거예요? 그 중국 회사의 중요한 엔지니어 자리에 한국
한국 사람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한국 상황이나 기술 같은 거 잘 이해를 하고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가서 취업을 하는 우리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사람들이 거기서 잘 자리 잡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많아지면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쉽게 우리가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좋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 훌륭한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그건 중국 아니라 어디 가서 팔아도 그건 범죄잖아요. 그런 건 때려잡아야죠. 중국 회사에 한국인 엔지니어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알게 돼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눈치를 채도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방향으로 몰아치면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깨진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공생할 수 있는 이거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제 넘어선 상징적인 사건을 뭐라고 보냐면 2006년에 삼성전자가 오르도 TV를 출시해서 세계를 석권했을 때로 보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하고 중국도 또 한 번의 보르도 순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다만 이제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그때의 보르도 순간의 주인공은 한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인 것 같다. 사실 박사님이나 저나 여기서 이공계에 대한 홀대, 의대, 똘림에 대한 비판 이런 걸 아무리 한다 해도 공대로 진학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사회의 그런 도전 정신, 창업 열기를 좀 불을 지피고 하려면 어떤 식의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정부 대응은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문제만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게 법이나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냐,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 문화가 잘못돼서 그런 거냐. 결국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답내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구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권도 5년마다 바뀌고 장관도 한 1, 2년마다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새로운 정책 내놓고 본질을 우리가 자꾸 잊는다. 그럼 이공계를 왜 안 가냐? 자기한테 좋아지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공계 가면 좋아지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취업이 쉽고 잘 근무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육성하고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과학기술의 개발 방향이나 지향하는 방향이 어느 순간부터 초점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확한 목표가 없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한참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비교적 명확했고 거기에 비교적 모든 사회가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이제 뭐 상당히 선진국이야 이런 것이 생기면서 다 알아서 각자 우리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구심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구심점이 안 나오니 기업이나 기술에 추구하는 방향이 좀 산만해졌다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술기업으로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과 연구소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누구나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15차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렵겠죠. AI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의문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어딘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영역을. 그 영역 선택이 잘못되면 우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그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선택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줘야죠. 1등 아니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이라지만 2등이 되든지 1등의 조수가 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이거죠. 집중해야 되는 영역과 선택 안 되는 영역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도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과학기술에 쏟아붓고 있는 역량이 어떤 한 기업이나 연구자나 세계적으로 그 노력해서 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전략에 따라서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틀어줘야 옳은가.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과학기술위원회가 이 미중 기술 경쟁의 시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도 이공계 출신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변화의 바람을 좀 일으키는 건 어떨까요? 다행히 지금 많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질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중 경쟁 하에서 충분할 만큼 많다고는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